여러분 안녕. 오늘은 통일신라 말의 사회적 혼란과 후삼국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를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상대, 중대, 하대로 분류해 보면 성골 출신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박격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상대, 진골 출신 왕이 등장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가 안정되었던 시기였던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 해공왕 피사를 촉발한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위에 오른 선덕왕부터 천년왕조의 종말을 맞이한 경순왕까지를 하대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신라 하대를 살펴보는 거예요. 신라 하대의 출발점, 바로 해공왕의 피살인데요. 해공왕 김건우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에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이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자 옥황상제와 프리토킹이 가능한 표운대덕에게 상제에게 자신의 소망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안 되고 딸만 가능하다는 상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상제는 아들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삼국사기에는 해공왕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천둥번개가 요란하였고 절 16곳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일까요? 해공왕이 즉위했을 때는 신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강력했던 왕권이 흔들렸던 시기였던 거죠. 일기일찬 대공과 아찬 대렴 형제의 난, 대아찬 김융의 난, 김은거의 난 등이 발생하며 신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찬 김지정은 해공왕이 음악과 여색에 빠져 정치를 게을리한 결과 천재지변도 자주 일어나 폐위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지정의 난으로 해공왕과 왕비가 피살됩니다.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며 이후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기는 지속됩니다. 신라 하대는 반란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층은 물론이고 혼란스러운 정치로 인해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도 봉기하며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먼저 권력층의 대표적 반란인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덕왕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화백회의에서 시중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즉위를 위해 경주 근처로 온 김주원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알천에 강물이 불어 궁궐에 도착하지 못하자 김경신이 정변을 일으켜 원성왕으로 즉위해버립니다. 그는 김지정의 난을 진압할 때 선덕왕 김양상을 도왔던 인물이죠. 김경신에게 왕위를 루팡당한 김주원은 어쩔 수 없이 명주, 지금의 강릉으로 돌아갑니다. 지역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김주원의 아들인 이유로 김원창은 계속해서 중앙귀족들의 견제를 받게 되고 지방으로 밀리고 밀려나다 웅천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왕에서 밀려나 본인도 지방에서 중앙귀족들의 견제를 받게 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왕이 돼버리자 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원창 세력은 무진주, 완산주, 사벌주, 청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청주가 아니라 경상도 진주입니다. 또한 중원경, 금관경, 서원경, 이곳이 지금의 청주입니다. 이 지역을 장악한 반란군은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라 조정에서는 곧바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일길찬 장웅이 이끌던 토벌군은 삼년산성에서, 김균정이 이끌던 토벌군은 성산에서 반란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최후의 결전지였던 웅천주에서 반란군과 토벌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결국 반란은 진압됩니다. 김원창의 난은 사실 무열왕 계통과 원성왕 계통의 귀족 싸움에서 김원창을 중심으로 한 무열왕 계통의 철저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라 왕실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있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아시나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우리나라의 상선을 청해부대가 구출한 군사작전이었죠. 완벽한 인질구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당나라, 신라, 일본의 해상무역로를 장악한 왜구, 즉 일본 해적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면 때려잡아야겠죠? 때려잡자 왜구를 목표로 흥덕왕 때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됩니다. 청해진 대사로 부임한 사람은 이름부터 가정에 충실한 남자, 집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꼭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오는 남자,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완도의 장도, 장군섬을 근거지로 서해의 해적을 소탕하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한편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김우징이 거대 세력으로 성장한 장보고를 찾아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거래가 있었죠. 김우징이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과 혼인하는 조건, 즉 왕실의 외척이 되는 거죠. 장보고는 김우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군사 5천 명을 지원하며 그가 신무왕으로 즉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신라 왕실과 혼인했을까요? 신무왕이 즉위하고 6개월 만에 사망해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장보고 입장에서는 아들인 문성왕에게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죠? 문성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중앙귀족들은 날로 세력이 커지는 장보고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척이 되는 것을 반대했죠. 명분은 장보고의 출신이었습니다.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지만 그의 아킬레스건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중앙귀족들과 문성왕은 장보고 카드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고 알려왔고 장보고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으니 결론은 뭐다? 반란이죠. 그러나 장보고의 난은 장보고가 문성왕이 보낸 자객 염장에게 살해당하며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반란은 비단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서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혼란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죠.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은 스스로 도적이 되거나 마을을 떠났는데요. 진성여왕 시기에는 전염병과 천재지변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은 세금 독촉,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는 귀족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결국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벌주에서 새로운 세상을 원애라고 주장하는 원종과 애노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암기할 때 원종과 애노의 나는 새로운 세상을 원애로 외우면 좋습니다. 어쨌든 신라 조정은 남하관직의 영기를 토벌군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기는 반란군의 기세에 눌려 토벌을 포기하고 맙니다. 토벌에 실패한 영기는 당연히 처형당했죠. 이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 적고적이 반란을 일으켜 금성까지 진격합니다. 이른바 적고적의 난입니다.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모두 반란 이후에 반란군이 언제, 어떻게 진압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라 말은 백성들이 신라 왕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촌주 출신, 군인, 해상 세력,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 등이 지방에서 군사력과 행정을 장악하고 자기들을 성주, 장군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지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이들은 바로 호족입니다. 그들은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는데요. 바로 풍수지리설과 선종입니다. 산과 강의 모습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풍수지리설은 신라말 승려 도선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좋다니까. 나한테도 좋고 후손한테도 좋다니까 일단 믿어보자 라는 심리로 풍수지리설을 너도 나도 믿게 된 거죠. 사실 풍수지리설은 경주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주는 이미 좋은 기운을 다한 땅이고 내가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도읍지가 될 수도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풍수지리설을 좋아했던 계층은 비단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유력자 누구죠? 네, 호족들입니다. 호족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꿈꾸면서 관할구역 백성들에게 자신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실력자이니까 자신이 더 좋은 기운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태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달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외형에 집착하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라는 선종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 왜 신라 백성들이 교종보다는 선종을 선호했는지 알 것 같아요.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모습이고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물의 본질이잖아요. 견월망지 기억할 만하죠. 자, 백성들은 당연히 어려운 한자를 잘 모르니까 불교 경전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교종은 낯설었죠. 왕실과 진골 귀족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종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교종을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갔지만 백성들에게 교종이 수용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참선과 수행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종이 널리 보급되면서 불교는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데 한문보다 더 접근하기 쉽지 않나요? 호족은 참선과 수행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를 자신들도 백성들을 잘 이끌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선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 9개의 유명한 선종 사찰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음, 교종과 선종을 암기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교종은 교리와 경전을 강조하죠. 교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종은 참 선과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교종과 선종은 고려 때 불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미리 암기해 두자고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신라 왕실이 강해진 것 같나요? 약해진 것 같나요? 당연히 약해졌죠? 권력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이 권력을 가지고 싶겠죠. 결국 지방에서 힘을 키운 호족들이 신라 왕실에 반기를 듭니다. 이들은 신라 중앙 권력 다툼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브레인들, 육두품과 손을 잡습니다. 육두품들은 뛰어난 학식과 재능이 있었지만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관직까지 오르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육두품들은 중앙에서 벗어나 지방의 유력자, 호족과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라 삼최,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를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잠깐 살펴보자면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시무 10여 조를 올려 정치개혁을 꿈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후 신라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해인사에서 여러 책을 썼다고 하네요. 최승우는 견훤의 책사로 들어가 후백제의 개국과 기틀 마련에 큰 영향을 끼쳤고 최언위는 고려에 투항하여 고려의 신하가 됩니다. 육두품들의 신라 새로 고침 계획은 호족을 만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되며 쇠락한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바로 살펴보죠. 신라 말 서남해안의 바다를 지키는 변방비장이었던 견훤은 무진주를 점령하고 스스로를 왕이라 칭합니다. 이후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백제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신라 3최 중 최승우를 요직에 등용하였으며 또 다른 육두품 세력과도 손을 잡으며 전라도를 기반으로 충청도, 경상도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공격해 경혜왕을 자결케 하고 경순왕을 왕으로 만듭니다. 고려와의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사로잡을 뻔했으나 신순겸의 희생으로 왕건이 겨우 빠져나갈 만큼 후백제는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며 후백제는 쇠락합니다. 견훤은 신검, 양검, 용검, 금강 4명의 태자 중에서 금강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막내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신검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켜 버리지만 견훤은 고려에 투항해 버립니다. 이후 왕건의 후백제 공격도 견훤은 돕습니다. 후백제는 황산전투에서 패배하며 신검이 고려에 항복합니다. 이로써 후백제는
36년 만에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패망시키는 견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참으로 딱하구나.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연기를 좀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사는 2000년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태조 왕건에 등장한 한 인물의 대사입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진성여왕 시기에 북원에서 반란을 일으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양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신라 왕족 출신 궁예였습니다. 양길은 궁예의 도움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궁예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자 양길은 궁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패배하면서 자연스럽게 궁예는 양길의 세력을 흡수합니다. 궁예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사실 휘하에 있던 왕건의 배경을 발판 삼아서 송악 호족들을 포섭해서 나라를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진 후에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철원으로 천도하며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꿉니다. 지금도 철원 지역에는 태봉이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궁예는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지배하며 세력을 떨쳤지만 말년에 미륵부를 자처한 포악한 정치로 왕건에 의해 축출되며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궁예의 최후는 상당히 비참했는데요. 이 부분의 진위 여부는 고려의 건국 때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말 혼란했던 사회 모습과 후삼국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